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PT관리반 테스트 자료 2주차 제1회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총 25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PT반 중에서는 처음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것들, 지엽적인 내용들은 최대한 좀 자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모두 다 경찰직 시험에 기출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틀린 것들 절대 미루지 마시고요. 바로바로 오답 정리하시고 자기 것으로 반복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건 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카페든 직접 찾아오시든 질문을 하셔가지고 해결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미리 테스트 용도로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밑줄을 끄면서 끊어읽기 하면서 문제를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편의상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밑줄을 미리 그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포인트를 잡아주시고 결론 위주로 정답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가봅시다. 1번 문제 기본 개념. 여기서의 쟁점이 뭐죠? 22년도 기출에 나왔던 지문이죠. 형법의 규범적인 성격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형법의 기능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입니다. 1번 지문 가시면 첫 번째 줄에 형법은 일반 국민들한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명령함으로써 행위를 강제하고 지키게 만드는 행위규범이다. 제형법정주의죠. 미리 상문화된 법규로 만들어둬야 됩니다. 사람을 살해하면 범죄가 된다. 타인의 재물을 훔치면 범죄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규정함으로써 사람들한테 미리 알리고 그것을 지키게끔 만드는 행위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게 될 것이고, 아울러서 살인죄가 성립되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리 상문화된 법규로 만들어둠으로써 법관들한테 이 범주 내에서만 형벌권을 발동해야 된다. 형벌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한계를 설정하는 기능으로서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게 될 것이다. 옳은 지문. 2번 지문 갑시다. 보호적 기능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국에 형법이라는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이나 이러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흔히 우리 법익이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할 거고 자주 나오게 될 건데, 법익이라는 것은 법으로서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생명이나 재산이나 신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3번 지문도 보호적 기능에 대한 문제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겠죠. 분란이 생길 수가 있겠죠. 질서를 유지를 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형법이라는 규범이 필요했고, 물론 그 전에 종교규범, 도덕규범이 있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규제가 안 됐으니까 강력한 제재력을 수반하게 되는 형법이라는 규범이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형법은 강력한 제재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4번 지문,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에 대한 문제예요. 보호적 기능을 강조하게 되면 법익을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생명, 신체, 재산,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법익을 보호를 해주려면 범죄 유형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길거리에서 사람을 쳐다보는 것도 범죄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호적 기능을 너무나 강조해버리면 캐너서나 범죄가 돼버리겠죠. 보장적 기능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 기능의 관계는 제일 끝에 가시면 비례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가 돼야 됩니다. 틀린 지문 2번으로 갑시다. 위민법에 대한 문제 또는 제형법정주의에 대한 문제는 매년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가번 지문 갑시다. 제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첫 번째 뭐죠? 성문법률주의다. 여기서 말하는 성문법률주의라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한 점은 국회에서 일일이 제정을 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라는 개념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옳은 지문, 나번 지문 봅시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한 점을 일일이 국회에서 제정을 하면 좋겠지만 사회가 복잡다기화되고 있고 계속 변화되고 있는 추세고 국회의원들이 모두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성의 한계라든지 시간상의 한계가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일일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처벌 끝에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실제로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위법규에다가 위임을 할 수는 있겠지만 후단 부분이 틀렸어요. 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위임이 이루어져야 된다?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가지고 수권 범위 내에서 결국에는 재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두 번째 주 가시면 단체 협약의 모든 내용을 위임하게 되었다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가지고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위임이 이루어졌다면 허용된다가 아니라 허용되지 않는다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나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다번 지문,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한 문제죠. 위임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될 것이고, 첫 번째 끝에 가시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하위법규에다가 위임을 할 수는 있다. 다만 위임을 할 때는 두 번째 줄 가시면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범죄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형량을 부과할 것인가, 형벌의 종류라든지 상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구체화시켜서 위임을 해야 돼요. 따라서 다번 지문은 옳은 지문. 나번 지문 갑시다. 일반적인 지문은 아니죠. 첫 번째 가시면 법률의 시행령, 규칙, 즉 하위법규를 말합니다. 법률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하위법규가, 중간에 가시면 모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두 번째 줄 끝에 가시면 하위법규에서 모법, 상위법규의 입법 취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무언가를 규정을 했다면, 세 번째 줄에 모법, 상위법규에서 직접적인 위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알지라도, 왜? 상위법규, 모법의 범주 내에서 하위법규에서 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초중등교육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모법, 상위법규예요. 초중등교육법에 뭐라고 기술되어 있냐면, 중학교는 초등학교를 졸업 판사들만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위법규에다가 시행령이나 규칙에다가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자격시험으로서 검정고시를 칠 수 있는 사람은 만 12세다. 12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적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초중등 교육법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중학생은 누가 될 수 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만 12살 기준이 검정고시를 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접적인 위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알지라도 모법의 취지라든지 근거에 비추었을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무효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 3번 문제로 갑시다. 첫 번째 끝에 가시면 위임의 근거가 무효가 되었어요. 모법에서 하위법규, 조례 등에다가 위임을 했는데 문제는 위임의 근거가 무효였습니다. 그러면 위임의 근거가 무효니까 조례, 하위법규도 효력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때 가시면 사후속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위임의 근거가 부효가 돼버렸다면 그때부터는 위임 자체는 적법하게 돼버리는 것이고 하위법규, 조례의 성격도 유예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그때부터는 조례, 유효한 법규 명령이 인정이 될 것이다. 옳은 지문, 2번 지문 갑시다. 첫 번째 가시면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죄, 중간에 가시면 한강물질, 거기다가 키워드 체크해 두시고, 이 한강물질이라는 개념, 범위가 나날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국회에서 대처를 하기가 힘든 부분이다. 따라서 두 번째 주 끝에 가시면 화학물질의 범위라든지 그 개념에 대한 부분을 대통령령, 하위법규에다가 위임을 하게 되었을 때 과연 이 위임 자체가 적법한 위임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일이 법률로서 대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위법규에 위임을 한 것이고, 따라서 적법한 위임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 것이다. 따라서 재형법준죄에 반한다가 아니라 반하지 않는다가 돼야 될 것이고, 섭취 또는 흡입이라는 개념도 섭취의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알지라도 건전한 법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섭취라는 단어, 흡입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루어졌다고 봐야 돼요. 따라서 재형법준죄에 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 3번 지문, 4번 지문은 같이 연결해야 되는 지문이죠. 3번 지문은 판례의 법리, 4번 지문은 사안에 대한 문제죠. 첫 번째로 가시면 법률의 시행령, 하위법규는 모법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끝에 가시면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구성요건, 창설할 수가 없습니다. 위임을 받은 상태에서는 범죄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위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롭게 구성요건을 창설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세 번째 줄 가시면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서 범죄를 만들어버리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될 것이다. 옳은 지문. 따라서 사실관계를 보시면 의료법 41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 상위법규에는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된다고만 되어 있지 몇 명을 두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때 가시면 의료법 시행령 하위법규에는 환자 200명당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두어야 된다. 두지 않으면 범죄가 된다라고 하위법규에서 구성요건을 창설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났다고 봐야 될 것이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이것은 무효가 돼버리겠죠. 따라서 4번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4번에 1번 지문 갑시다. 첫 번째 끝에 가시면 게임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그리고 끝에 가시면 경품 등의 제공 거기다가 밑줄 꺼두시고 경품의 제공을 두 번째 줄에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으니까. 근데 두 번째 줄 가시면 경품의 종류라든지 기준이라든지 방법에 대한 부분을 하위법규에 위임을 하게 되었을 때 과연 이 위임 자체가 적법한 위임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러면 경품이라 할지라도 모든 경품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건 아니고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정도의 경품, 비싼 것들은 지급을 금지해야 될 것이고 하지만 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들, 유예하지 않는 것들,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 범주의 경품은 충분히 지급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경품의 종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고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위임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세 번째 끝에 가시면 예측이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주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반하지 않는 게 돼야 되겠죠. 2번 갑시다. 첫 번째 중간에 위헌 결정이 있고요. 위헌 결정이 인정이 되면 몇 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서 행위 당시까지 소급에서 비범죄화 효력이 상실돼 버립니다. 따라서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 갑이라는 피고인은 애초부터 A라는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뭐가 된다? 면소가 될 것이 아니라 무죄를 선고해야 됩니다. 근데 지문을 보시면 첫 번째 끝에 공소 제기된 피고 사건은 범죄 후 법령 개표로 인해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된다. 틀린 지문이죠. 지금 제가 가로를 친 이 문구는 위헌 결정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1조 제2항에 대한 문제입니다. 범죄를 범했는데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비범죄가 되었을 때는 그 비범죄화된 효력은 지금 보고 있는 위헌 결정처럼 소급표가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장래 발생적으로 비범죄가 돼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만 면소를 하는 것이지 위헌 결정에 대한 부분은 면소가 아니라 무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위헌 결정에 대한 부분하고 1조 2항에 대한 부분을 항상 믹스를 시켜가지고 오답지문으로 출제를 하니까 1조 2항과 위헌 결정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전혀 다르다. 분리해가지고 정리를 하자. 틀린 지문. 3번 지문 갑시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키워드 체크해 두시고 행위를 할 당시에는 양형기준이 없었습니다. 형벌을 얼마만큼 부과할 수 있는가 기준이 없었는데 나중에 양형기준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생긴 양형기준을 소급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소급표 금지의 원칙은 어디서 적용되는 원칙이죠? 법률이 변경이 되었을 때 적용되는 원칙이죠. 양형기준은 법률이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법관이 형벌을 얼마만큼 부과할 것인가의 기준점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생긴 양형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를 할지라도 위법이 있다가 아니라 위법이 없다가 돼야 되겠죠. 최근에 스토킹 범죄도 양형기준이 발효가 되었고 5년까지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형벌을 부과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도 모두 다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4번 질문 갑시다. 보관찰 키워드, 보안처분 키워드. 과연 이 보관찰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대법원 판례 입장은 보안처분과 형벌은 전혀 별개다. 형벌은 과거에 어떤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제재를 하는 것이고 보안처분은 장래 발생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제재다. 따라서 형벌이 개정이 된 것들은 나중에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보안 처분에 대한 부분은 장래 발생지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생긴 보안 처분도 소급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두 번째 끝에 가시면 행위 시 이전, 행위 이전에는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나중에 생긴 재판 시에 새롭게 생긴 보호관찰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옳은 지문 넘어가겠습니다. 5번 갑시다. 이제 5번의 1번 지문은 비교해야 되는 지문이죠. 첫 번째 줄 가시면 가정폭력처벌법, 그래 중간에 가시면 키워드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도 좀 전에 봤던 보호관찰과 마찬가지로 형식상 봤을 때는 보안처분의 일종이 맞습니다. 형식상으로는. 하지만 두 번째 줄 가시면 형사처벌 대신 부과하는 것으로서 세 번째 줄에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과 유사하다? 형벌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될 것이다. 행위 당시에는 상한이 100시간이었는데 나중에 개정이 이루어졌고 상한이 200시간이다. 나중에 생긴 상한 200시간을 소급 적용해버리면 피고인한테 너무나 불리해져 버린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한다라고 봐야 된다. 옳은 지문. 2번 지문 갑시다. 첫 번째 앞에 가시면 11년 1월 1일 이전이죠. 이전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했고 두 번째 줄 가시면 고지명령입니다. 고지명령에다가 키워드 체크해 두시고 올해 시험에는 뭐가 나왔죠? 공개명령 제도가 나왔죠. 고지명령 제도하고 공개명령 제도는 엄밀히 봤을 때는 다른 명령 제도죠. 그죠? 고지명령 제도가 이루어졌는데 끝에 가시면 1월 1일 이후에 포인트를 잡아두시고 이후에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을 뿐이지 개정 이전의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지명령 제도를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문에는 빠져있지만 부칙 때문에 그래요. 부칙. 입법자가 법률을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별도의 단서를 달아두는 거죠. 개정 이후에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 법률 조항을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별도로 부칙 단서를 두었기 때문에 개정 이후에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만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전에 범죄를 범한 사람한테는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 3번 지문 갑시다. 올해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죠. 첫 번째 중간에 가시면 키워드가 있습니다.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했고 3일 동안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돌아다녔다. 낚시를 하러 돌아다녔습니다. 이것이 과연 효용 가치를 침해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효용을 했다, 침해했다는 말은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추적장치를 분실했어요. 작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위치를 추적할 수가 없겠죠.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야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분실한 경우라 할지라도 여전히 효용 가치를 침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3번 지문은 틀린 지문. 4번 지문에서의 쟁점은 소송법 규정과 소급표에 대한 문제고 그 중에서도 진정 소급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부진정 소급표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진정 소급표가 뭐죠?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법 규정이 변경이 되었을 때 그 변경이 된 소송법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첫 번째 중간에 가시면 아동학대처벌법 키워드가 있고 두 번째 주 가시면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는데 가로친 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뭐죠? 세 번째 줄 끝에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되었을 때부터 공소시효는 진행한다. 이렇게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제일 밑에 한 줄 위에 가시면 시행일이었던 14년 9월 29일 당시에는 범죄는 종료되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완성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이 지문은 무엇이 쟁점이다? 부진정 소급표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다. 부진정 소급표는 나중에 생긴 소송법 규정이나 공소시효의 연장이라 할지라도 행위 당시로 소급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적용이 될 수 있다. 옳은 지문이 맞겠죠. 뭐하고 비교하자? 진정 소급표에 대한 문제는 항상 비교하자. 진정 소급표는 문제 푸실 때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5.18 특별법 사건.
6번 갑시다. 1번 지문. 명확성의 원칙이죠. 구성요건 자체는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야 된다. 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기술이 되면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애매모호한 요소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애매모호한 요소를 사용했다고 무조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법관이 보충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건전한 법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문구가 도대체 무엇인가 어느 정도만 예측할 수 있는 범주 내였다면 충분히 명확하다. 따라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 2번 지문은 올해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죠. 첫 번째 줄에 알몸을 지나치게 내어놓는다. 가려야 할 곳을 내어놓았다. 부끄러운 느낌, 불쾌감. 사람들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내어놓는다. 어느 정도를 의미하죠? 어깨? 가슴? 아니면 하체까지?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명확하게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힘든 것이다. 그래서 제일 끝에 가시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재형법준주에 반하는 해석이다. 옳은 지문. 3번 지문 갑시다. 첫 번째 중간에 가시면 키워드는 불안감이에요. 불안감이란 개념이 뭐죠? 마음이 안정하지 못하다.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 번째 주 가시면 불명확하다라고 볼 수 없다. 명확하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재형법준주에 반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옳은 지문. 4번 지문 갑시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벌써 첫 번째 주부터 틀렸어요. 첫 번째 제일 앞에 가시면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다가 돼야 되겠죠. 재형법정주의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범죄가 되고 처벌이 될 것인가. 법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따라서 법률이라고 봐야 될 것이지 판례는 아니다. 따라서 행위 당시 판례 입장에 따르게 되면 처벌 대상이 아니었지만 판례 입장이 변경이 되었고 변경된 판례 입장에 따르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소급 적용할 수 있는가? 그렇게 소급 적용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법률이 변경이 된 것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7번 갑시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 1번 지문 통매음에 대한 문제죠. 첫 번째 줄에 웹페이지에 대한 인터넷 링크 키워드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밑에 가시면 포인트는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가 이르지 않았는가 묻지 않고가 아니라 그것을 물은 상태에서 통매음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통매음이 되려면 일단 통신 매체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판례하고 비교해야 될 기출이 편지로 써서 직접 끼워 넣기 사건이죠. 편지를 써서 직접 끼워 넣게 되는 경우에는 통신 매체로 이해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통매음이 인정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지문 같은 경우는 웹페이지에 대한 인터넷 링크, 통신 매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매음이 될 수는 있어요. 다만 링크를 딱 클릭하는 순간 음란한 글귀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목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통매음이 될 수는 있겠지만, 클릭을 했는데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네, 음란한 글귀라든지 영상을 바로 볼 수가 없네, 이런 경우였다면 통매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성되었는지 여부를 따져가지고 통매음이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 틀린 지문이에요. 키워드하고 결론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중간에 있는 이유 부분이 바꾸어질 수도 있다. 2번 지문 갑시다. 첫 번째 앞에 가시면 특수폭행치상죄 밑줄 꺼두시고, 제일 끝에 쭉 가시면 개정이 되기 전에는, 특수상해죄가 신설되기 전에는 특수폭행치상죄가 성립하게 되었을 때 상해죄의 예시에 따라서 처벌했습니다. 상해죄의 예시에 따르게 되면 징역 7년 이하예요. 그런데 법률이 개정이 되었고 특수상해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에 따르게 되면 형량이 1년 이상 10년 이하가 돼버려요. 그러면 구법에 따라서 여전히 상해죄로 처벌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신설이 된 특수상해죄로 처벌하는 게 맞겠습니까? 특수상해죄로 처벌해버리면 형량이 너무나 높아져 버리겠죠. 가중돼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예전 구법에 따라서 종전과 같이 257조 제1항 상해죄의 예시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3번 지문하고 4번 지문은 같이 연결해 주시고, 첫 번째 줄 가시면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 사유,
그리고 소추 조건 끝에 가시면 형면제 사유. 피고인한테 유리한 사유입니까? 불리한 사유입니까? 피고인한테 유리한 사유죠. 따라서 이렇게 피고인한테 유리한 사유는 넓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첫 번째 끝에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을 해버리면 두 번째 줄에 피고인은 개나 소나 범죄가 돼버릴 거고 가벌성에 대한 범위가 확대돼 버리겠죠. 따라서 피고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유추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피고인한테 불리한 쪽으로 유추 해석을 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제일 끝에 줄에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볼 것이다. 옳은 지문. 그럼 이제 사실관계 봅시다. 공선법상 자수 사건입니다. 자수의 키워드 빵빵 체크해 두시고 자수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자수를 범죄를 범했을 때부터 체포되기 전까지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범죄를 범했을 때부터 발각되기 전까지라고 볼 것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볼 것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볼 것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쟁점입니다. 자수가 인정이 되면 형면제가 될 것이고 공선법상 자수는 형면제예요. 형법상의 자수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피고인한테 유리한 사유가 될 것이니까 좁게 인정하자, 넓게 인정하자, 넓게 인정하자. 자수는 범죄를 범했을 때부터 범행이 발각되고 난 다음이라 할지라도 체포되기 전까지만 이루어졌다라면 모두 다 자수다, 자수가 아니다, 자수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거죠. 따라서 자수를 첫 번째 중간에 범행 발각 전이다 라고 한정 해석을 해버리면 가벌성에 대한 범위가 확대가 돼버릴 것이고 피고인한테 너무나 불리해져 버릴 것이고 처벌 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돼버리겠죠. 따라서 4번 지문도 옳은 지문이 맞습니다. 8번 지문까지만 하고 잠깐 끊고 9번 지문부터 다시 풀게요. 생각보다 제가 원테이크로 25문제를 다 풀려고 하니까 물 한 잔 마실 시간도 없고 숨이 좀 가쁘기도 하고 하니까 끊어가지고 제가 세 파트로 끊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8번 갑시다. 1번 지문. 첫 번째 끝에 가시면 형벌복규의 적용 대상이 포인트는 행정복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을 하고 있었을 때 중기관리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뺑소니라는 범죄는 들어보셨죠? 뺑소니 범죄, 도주차량 운전죄가 성립이 되려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던 사람이 보행자를 충격하고 도망을 가야 돼요. 근데 덤프트럭을 자동차라고 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기관리법에 뭐라고 기술되어 있냐면 12톤 이상의 덤프트럭은 자동차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러한 중기관리법 같은 행정법규도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왜? 덤프트럭을 자동차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개노소나 뺑소니 운전죄가 성립돼 버릴 거 아닙니까? 인권보장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법규도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했다면 자동차가 아니니까 뺑소니 운전죄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줄에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도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거다. 옳은 지문. 자, 2번 지문. 익숙한 지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수원 실화 사건.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에 대한 문제죠. 형벌법규는 원칙적으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니까.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입법 취지라든지 목적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중간에 가시면 실화죄 170조 제2항을 보시면 중간에 자기 소유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자기 소유라는 문구가 전단만 수식할 것인가 후단까지 동시에 수식할 것인가 이것이 쟁점입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 중에서 다수 의견은 무엇이냐면 이 앞에 있는 자기 소유는 전단만 수식하지 후단은 수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왜? 모두 수식을 해버리면 170조 1항으로 처벌할 수도 없고 170조 2항으로 처벌할 수도 없으니까 다른 법률 조항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170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유라는 문구는 전단만 수식하지 후단은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후단을 수식하지 않으니까 이 조문을 읽으실 때는 자기 소유에 속하는 166조 또는 끊으시고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자기 소유에 속하든 타인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167조 물건을 방화시켰다면
가실로 불태웠다면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럼 가수원 실화 사건은 갑이라는 피고인이 실수로 담뱃불을 던졌고 가수원이 불타버렸습니다. 건조물이 아니죠. 물건을 실수로 불태웠다는 거예요. 이 가수원은 자기 게 아니죠. 타인 소유의 물건이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소유에 속하든 타인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물건 불태웠으니까 170조 2항이 적용이 될 것이고 실화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유추해석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번 지문, 17년도 경찰직에 나왔던 지문이죠. 외국환 거래법 30조 몰수 추징 키워드 체크해 두시고, 두 번째 주 가보시면 외국환 거래법을 범하는 가정에 취득한 외국 돈은 뭐 한다고? 몰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규정은 피고인한테 유리한 사유입니까? 불리한 사유입니까? 불리한 사유죠. 그럼 피고인한테 유리한 사유는 넓게 인정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겠지만, 반대로 피고인한테 불리한 사유는 엄격하고 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세 번째로 가시면 취득한 때라 함은 직접적으로 취득한 경우를 의미한다.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법인이 있었고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송금이 되었는데 회사 계좌로 송금이 되었어요. 피고인 계좌로 송금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럼 피고인은 취득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취득한 게 없잖아요. 따라서 피고인한테는 몰수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 말이에요. 따라서 취득이라는 개념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지만 피고인한테 유리해지겠죠. 3번 지문은 틀린 지문. 4번 지문 갑시다.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은 재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 옳은 지문. 근데 제가 밑에 CF로 적었어요. 다만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 2번 지문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다면, 조문 자체가 벌써 미리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다면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은 제한되어야 돼요. 왜? 입법자의 의도가 제일 우선돼야 되니까. 따라서 입법자의 의도를 먼저 우선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문구 자체가 비교적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다면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은 제약되어야 된다. 따라서 4번 지문도 옳은 지문이 맞습니다.